레이시언트가 보기에는 지금의 연준이 1930년대 연준처럼 실수할 것 같다는 거죠. 이 연준이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금리 내리고 이 통화량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연준을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최근 FOMC에서 파월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이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채권 장인답게 결론은 채권 투자입니다. 결국에는 침체가 오는 게 확실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이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연준이 못 막을 것 같고,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이 1분기 GDP 발표 이후로 다시 침체론이 우세를 얻고 있는데, 과거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침체를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채권 장인 레이시 헌트인데, 이 레이시 헌트가 작년 3분기쯤에는 이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접는 듯 하다가 4분기부터 아니다,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 확신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침체가 온다고 다시 주장하는지 한번 그 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레이시언트가 최근 발간한 25년 1분기 경제 리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레이시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채권 장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8.2%.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면은 댓글에 뭐 8.2% 대단한 거냐,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벤치마크인 주가지수와 비교를 해야 되고, 채권하는 사람들은 채권의 벤치마크인 채권지수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의 대표적인 벤치마크가 블룸버그 채권지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블룸버그 채권지수가 이 동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1%에서 2% 사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조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가 연평균 수익률이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교하면은 상당한 수익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실전에서만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인 아브람슨 상을 수상했고, 또 이제 계량경제학에서는 알아주는 교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레이시언트가 침체를 주장했을 때는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경기순환 사이클상 이제 침체에 들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역사적 패턴을 가져옵니다. 침체로 가는 역사적 패턴을 미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채권 마스터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레이시언트가 태도를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는 이 각 분기별 보고서에서 침체를 얼마나 언급했나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23년 3분기부터 이 침체에 대한 주장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24년 4분기에는 거의 항복 선언을 했다가 다시 작년 4분기부터 침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침체 언급 횟수만 보면은 작년 4분기가 이번 분기보다 많습니다만, 근데 논조를 보면은 오히려 이번 분기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 침체로 가는 역사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패턴이 뭐냐? 우선 관세, 통화정책, 재정지출, 정부부채, 그리고 인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면은, 우선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이 대공황이 있던 1920년대, 30년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각국이 이제 무역전쟁을 벌였는데,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국이 자국환을 평가절하, 경쟁하듯이 평가절하했고, 그리고 관세를 서로 엄청나게 부과했죠. 대표적으로 요즘도 얘기가 자주 나오는 스무트홀리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국가들의 마인드가 이 경제적으로 내가 부강해지려면은 상대방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로 서로 무역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 결과는 1930년 대공황이 왔고, 그리고 이 1930년대 말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1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레이시언트는 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시계를 몇백 년 전으로 더 돌립니다. 지금이 중상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중상주의란 한마디로 우리가 부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는 한 나라가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고 믿었던 사상입니다. 금화와 은화가 화폐였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해서 금화와 은화를 벌어오면은 그게 부강해지는 거고, 수입을 해서 자국에 있는 금화와 은화가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국력이 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다 라고 주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는 이 이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아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력이다 라고 주장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레이시 헌트는 중상주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상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무법과 약탈과 혼돈의 시기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남아있으면은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극단적이잖아요. 뭐 중상주의적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뭐 이런 아포칼립스가 펼쳐지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했던 근간에는 온화한 시장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화한 시장 이론은 한마디로 인간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서 좀 문명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유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 협력을 하기도 하고 또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이 야만적으로 폭력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사적으로 좀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평판이 중요해집니다. 이 거래에서 유리해지려면은.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문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근데 이 중상주의 마인드는 자유시장에서 상대방과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난다 라고 믿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입각하면은 중상주의로 가면 우리는 아포칼립스고,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에 남아있어야지 우리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레이시 헌트가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후과만 얘기한 게 아니라 관세의 즉각적인 영향 역시도 얘기를 했는데, 무역 제품은 에너지를 빼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수요는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출 감소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 개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면은 자본수지는 필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자산 구입보다 해외 자산 구입이 더 커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은 이 국채를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자본수지 적자가 나면은 외국에 팔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 미국에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다.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이런 면에서 볼 때도 미국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라고 레이시 헌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부 지출 문제인데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게 레이시 헌트의 주장입니다. 밑에 그래프는 전년 대비로 정부 지출이 얼마나 변했나를 나타내는 건데, 24년 2분기 한 중반기쯤에 정부 지출이 갑자기 크게 올랐죠. 근데 레이시 헌트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이 그래프를 가져오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60% 이상인 국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60% 이하인 국가는 이 연두색과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 이하인 국가 중에서 개도국은 연두색이고 고수득 국가는 이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X축이 분기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그룹들은 24분기까지 장기적으로 상당히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국가들은 한 4분기, 1년 정도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듯 하다가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실증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앞서 봤듯이 24년 2분기에 정부 지출이 확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에 달하는 국가니까 한 4분기 이후론, 이 실증 연구에 따르면은 4분기 이후면은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25년 2분기 넘어서 25년 중반부터 이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레이시 헌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것 역시도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채무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한 단위 늘렸을 때 GDP는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본 건데, 1981년에는 미국의 부채가 1달러 늘었을 때 GDP는 3.15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대비해서 3배나 경제 성장을 이룬 건데,
근데 지금은 부채를 1달러 늘리면은 GDP는 80센트가 는다. 부채 증가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실중 연구를 보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으면은 이 추세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장기 추세로 가는. 이 장기 추세 성장률에서 3분의 1 정도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미국을 한번 보니까 지난 20년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1.3%였다. 근데 20년으로 잡은 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서 20년을 잡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미국의 이 추세 성장률을 보니까 2.3%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는 이후로 추세 성장률에서 40%나 저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스 헌트는 이런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간에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또 역사적인 법칙 하나를 가져오는데 바로 퍼거슨의 법칙입니다. 이 퍼거슨의 법칙은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이 주장한 법칙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패권국에서 이자 지출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이 패권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파란색이 미국의 이자 지출이고 빨간색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인데 최근 들어서 이자 지출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죠. 그리고 향후 전망을 보면은 그 갭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이렇게 17세기 스페인이 우선 있는데 16세기에는 스페인이 이 무적함대, 이 스페인에 있어서 황금 시기였거든요. 근데 17세기는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 뭐 왕위 계승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로 왔는데 이때 당시에 이 17세기 들어서 스페인의 이자 지출이 정부 예산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페인이 식민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이 독립하고 네덜란드도 독립하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이 패권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프랑스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이제 1788년에 이 이자 지출이 50%를 넘어갔는데 다음 해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전 이 전간기에 영국 역시도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상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를 늘릴 여력이 없어서 영국이 독일의 유화 정책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유화 정책은 실패로 끝났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패권을 완전히 상실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패권을 200년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 200년 동안에 이자 지출이 국방비 예산을 뛰어넘은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위기를 타파했고 한 번은 흑자재정을 이루면서 이 위기를 타파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위기를 넘긴 영국도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산업혁명과 흑자재정으로 타파했다는 이 예시가 지금도 뭔가 통하는 것들이 있죠. 다음은 인구입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이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33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비율로 보면은 이 인구가 1% 증가한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었냐? 바로 이민 때문입니다. 작년에 증가한 인구 중에서 84%는 이민자고 또 그중 대다수가 불법 이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반이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민자가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24년에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이나 아니면은 정부 지출이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6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는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레이스 헌트는 주장합니다. 네, 마지막은 통화정책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실질 M2의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4년 단위로 끊어서 이 증감률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 1914년부터 지금까지 M2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역성장한 적은 딱 9번 있었고 지금 이제 9번째인데 과거에 통화량이 역성장할 때마다 항상 침체가 왔다는 거죠. 레이스 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이어서 아카데미에서 레이스 헌트 얘기를 드릴 때마다 이 화폐 수량서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제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가 명목 GDP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이 도는 속도는 돈의 양의 변화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고정적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돈의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침체가 오고 호황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결정이 된다. 근데 지금은 역성장했으니까
당연히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레이스헌트의 주장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레이스헌트는 이제 통화량을 볼 때 M2보다 ODL이라는 지표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제 ODL이라는 지표는 한마디로 이 상업은행의 예치금입니다. 근데 상업은행의 예치금 역시 봤을 때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 상당히 크게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ODL이 피크아웃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침체가 왔나라고 따져보면은 한 평균 36개월 정도 왔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면은 한 38개월 정도 뒤에 침체가 왔다라고 레이스헌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볼 때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통화정책 여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에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는 통화정책의 일환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 건 연준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는데, 연준이 잘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1930년대에 이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스헌트는 연준이 잘했으면은 그래도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레이스헌트 외에도 또 하나의 이 전설적인 경제학자죠. 밀턴 프리드먼 역시도 1930년대에 연준이 잘했으면은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스헌트가 보기에는 지금의 연준이 1930년대 연준처럼 실수할 것 같다는 거죠. 이 연준이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금리 내리고 이 통화량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연준을 보면은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최근 FOMC에서 파월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이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채권 장인답게 결론은 채권 투자입니다. 결국에는 침체가 오는 게 확실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이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연준이 못 막을 것 같고, 그런데 침체가 오면은 채권이 좋으니까 장기채가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주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채권왕과 채권 장인의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 이 채권왕 건들락 같은 경우는 제 이 레이스헌트와 뷰가 비슷합니다. 침체가 올 거다라는 뷰는 비슷한데, 근데 투자 결론은 다르거든요.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 침체가 오는 거는 단순히 경기 순환 사이클상의 침체가 아니라 미국의 국력이 쇠해서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채권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침체가 오면은 예전처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매크로뷰는 같아도 투자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걸 보면은 역시나 투자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재밌다. 특히나 이 매크로 투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